밤이 깊었습니다. 어찌 구천을 떠돌며 이리 슬피 우십니까? 한밤중 떠돌이 머슴이 허공을 향해 말을 건넵니다. 남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의 눈에는 귀신이 또렷이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귀신 보는 능력을 숨기고 살던 남루한 머슴이 훗날 기와집 한 채와 논 5마지기를 받고 천민에서 당당한 양인으로 신분 상승까지 이루게 됩니다. 과연 머슴은 죽은 혼령과 함께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악인들을 혼쭐 내고 팔자를 고치게 되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구름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으로 조상님들의 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귀신도 감동시킨 통쾌한 머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광주에 인심 좋기로 소문난 최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헌데 평온하던 이 댁에 언제부턴가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정하던 최진사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아눕더니 백약이 무효하여 날이 갈수록 피골이 상접해만 간 것이지요. 가세가 기운이 집안에는 활기가 사라지고 하인들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밤만 되면 지붕 위에서 기이한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슬픈 울음소리에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루던 최진사 댁은 어느새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자풀만 무성한 흉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찾아보기 힘든 그곳에 웬 곰 같은 덩치의 사내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우람한 어깨에 남루한 괴나리 보찜을 맨 그의 이름은 덕칠이라 불리는 떠돌이 장정이었습니다. 남들은 귀신이 나온다며 신리 밖으로 도망치는 판국에 제 발로 이 흉가에 들어온 셈이었지요. 그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세경이나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등 따숩고 배불리 먹여주는 고봉밥 한 그릇,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사실 덕칠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기가 막힌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헛것들이 그의 눈에는 산 사람처럼 또렷하게 보인다는 것이었지요. 덕칠이 대문을 들어서려는데 대문 기둥 위에 위태롭게 서서 훌쩍이는 하얀 소복 차림의 노파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절초풍할 노릇이나 덕칠은 그저 덤덤히 부찜을 고쳐 맬 뿐이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떠돌이 생활을 해온 덕칠에게는 귀신보다 당장 백가죽이 등에 들러붙는 배고픔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는 짐짓 딴청을 피우며 대문을 지나치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슬쩍 고개를 숙여 기둥 위를 향해 묵례를 올렸습니다. 날이 참 찹니다, 노마님. 덕칠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귀신 보는 능력을 철저히 숨기고 밥이나 실컷 먹으려 했던 덕칠의 최진사 댁 살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의 실세는 바까라는 청직이었습니다. 그는 병석에 누운 주인 앞에서는 세상 없는 충신인 척 탕약을 올리며 눈물까지 글썽였지요. 허나 방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그의 눈빛은 독사처럼 돌변했습니다. 바까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빌어먹을 영감탱이, 언제 죽어 내 세상을 만드나. 바까는 부엌 분이에게도 저승사자처럼 굴었습니다. 밥 축내지 말고 일 똑바로 해. 쥐 잡듯 윽박 지르는 소리에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덕칠의 도끼질이 멈칫했습니다. 우직한 곰 같은 덕칠의 눈은 속일 수 없었지요. 평화로워 보이는 기와집 아내 딸이를 튼탐욕스러운 음모를 덕칠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낯선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아니면 타고난 예민함 때문인지 덕칠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못한 그는 결국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독대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가볍고 짐승이라기엔 서늘한 기운이었지요. 덕칠이 무심코 고개를 돌린 곳에는 낮에 대문 기둥에서 보았던 그 노마님이 서 있었습니다. 덕칠은 애써 헛기침을 하며 모른 척 돌아서려 했습니다. 귀신과 말을 섞어봐야 좋을 게 하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보게, 젊은이. 땅 밑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그 목소리가 덕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내 자네가 남다르다는 것을 아네. 제발 늙은이 소원 하나만 들어주게나. 덕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노마님의 눈동자는 그 어떤 산 사람보다도 간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마 그 애타는 모종을 외면할 수 없었던 덕칠은 주위를 살피고는 나직이 물었습니다. 노마님, 밤이 깊었습니다. 어찌 구천을 떠돌며 이리 슬피 우십니까? 덕칠의 물음에 노마님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앙상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보는 이의 가슴이 저릿할 지경이었습니다. 내 불쌍한 아들 때문이라네. 저 흉악한 박가 놈이 내 아들 탕약에다 몹쓸 짓을 하고 있어. 약이라 속이고 조금씩 독을 먹여 내 아들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단 말일세. 내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미 된 자가 어찌 편히 눈을 감겠나. 어미의 절절한 호소에 덕칠의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곰처럼 우직한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그의 본성, 바로 의협심이었지요. 덕칠은 주먹을 꽉 쥐며 노마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존재의 눈빛이 소리 없이 얽혔습니다. 그것은 산 자와 죽은 자가 맺은 기이하고도 슬픈 약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랑채 마당에는 매캐한 약다리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청지기 박가는 부채질이 귀찮은지 연신 짜증을 내며 혀를 찼습니다. 에잉, 냄새가 아주 고약하구먼. 야, 분이야, 내가 와서 이 부채질 좀 해라. 불 꺼트리면 내년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릴 테니 그리 알아. 박가는 부채를 툇마루에 팽개치더니 기생집에 나갈 요량으로 뒷짐을 지고 슬그머니 대문 밖을 나섰습니다. 박가의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덕칠이 잽싸게 부뚜막 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뒷산에서 캐온 푸르스름한 풀 한 줌이 들려 있었지요. 바로 노마님 귀신이 일러준 약초였습니다. 덕칠은 탕약을 지키고 앉아 겁에 질려있는 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분이야, 눈 딱 감고 이 약초를 탕약에 넣어라. 그래야 진사 어른이 사신다. 분이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청지기 영감이 알면 우린 다 죽어요. 저 바깥 놈이 넣은 건 약이 아니라 독이다. 내가 다 보았다. 놈이 어르신을 해하려 한단 말이다. 덕칠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평소 곰처럼 순해해 보이던 사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장함의 분이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분이 역시 최진사의 병세가 이상하다 여겨왔던 터였습니다. 나 한 번만 믿어다오. 잘못되면 내 목을 내놓으마. 멀리서 바깥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덕칠의 손에 들린 약초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곤 떨리는 손으로 펄펄 끓는 약탕관 뚜껑을 열고 약초를 집어넣었지요. 푸른 잎사귀가 검은 탕약 속으로 녹아들자마자 박가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약탕관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구수한 냄새만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가슴을 졸이던 덕칠과 분이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안채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해 송장이나 다름없던 최진사가 벌떡 일어나 앉은 것입니다. 창호지 문을 열고 들려오는 최진사의 목소리는 제법 쩌렁쩌렁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목이 타니 냉수한 사발다오. 그 소리에 마당을 쓸던 하인들이 빗자루를 내던지고 우르르 안방으로 몰려갔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았고 눈빛은 예전의 총기를 되찾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야말로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듯한 회춘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손을 주무르며 허 웃었습니다. 간밤에 웬 산신령이 나타나 맑은 물을 먹여주는 꿈을 꾸었는데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사스러운 광경을 보며 단 한 사람, 청지기 박가만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가는 문틈으로 최진사를 훔쳐보며 사색이 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손을 쓴 대로라면 오늘 내일 초상을 치러야 마땅했기 때문이지요. 박가는 쥐새끼처럼 눈알을 굴리며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노릇인가. 그 독한 약을 먹고도 살아나다니. 영감탱이가 구렁이 알 같은 목숨을 가졌나 보군. 박가의 의심 가득한 눈길이 마당 구석에 서 있는 덕칠과 분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안도하는 듯한 두 사람의 표정이 박가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당장 호통을 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박가는 뒷짐을 진 손을 부들부들 떨며 살아난 주인을 향해 억진 미소를 지으러 들어갔습니다. 그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최진사가 기력을 회복하자 집안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여느 때처럼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었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이 그의 우직한 어깨를 더욱 펴게 만들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둑한 밤이 찾아오자 덕칠은 하루의 고단함을 씻으려 툇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분이가 소반에 무언가를 받쳐들고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모양새가
꼭 도둑고양이 같았습니다. 분이는 덕칠 앞에 소반을 내려놓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밥과 잘 익은 깍두기, 그리고 귀한 삶은 달걀 하나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시장하시지요. 청직이 영감 몰래 챙겨온 것이니 얼른 드셔요. 덕칠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머슴 밥상에 달걀이라니, 이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호사였습니다. 아니, 분이 너 이 귀한 걸. 박가가 알면 경을 칠 텐데. 오라버니가 아니었으면 주인 어른은 벌써 돌아가셨을 겁니다. 제 눈은 못 속여요. 오라버니가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분이의 단단한 목소리에 덕칠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밥 많이 먹는 미련한 머슴으로 보일지 몰라도 분이에게만은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칠은 코끝이 찡해져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나누는 밥 한 끼에 두 사람의 마음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믿음, 그것은 풋풋한 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분이가 건넨 것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최진사가 병석을 털고 일어나자 덕칠의 눈에는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마님뿐만 아니라 이 터를 지켜온 다른 조상신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어느 날 뒤뜰 담벼락을 고치던 덕칠의 귓가에 노인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최진사의 증조부 되시는 어른이었습니다. 거기가 아닐세. 그 아래 물길이 막혀 집안의 재물이 썩고 있거늘 엄한 담벼락만 만지고 있구만. 덕칠은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꾸벅 허리를 숙이고는 노인이 가리키는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가자 검은 흙탕물이 콸콸 솟구치더니 이내 맑은 샘물이 되어 흐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막혔던 수로가 뚫리자 집안을 감돌던 퀴퀴한 곰팡내도 싹 사라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덕칠은 터주신이 일러주는 대로 뒤틀린 대들보를 바로잡고 아궁이의 방향을 고쳐 집안의 온기를 되살렸습니다. 덕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흉가 같던 집이 윤기가 흐르는 명당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인들은 덕칠이가 오고 나서 집안에 서광이 비친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공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청직이 박가였습니다. 그는 집안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도 덕칠을 내쫓을 구실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가는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끼고는 무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최진사가 덕칠을 신임하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가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안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곤 장롱 깊숙이 보관된 비단쌈지와 금가락지를 훔쳐내 곧장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덕칠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방 안, 박가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덕칠의 낡은 괴나리 보찜 속에 훔친 물건들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내 놈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도둑 누명을 쓰면 살아남지 못할 게다. 어디 한번 맛 좀 보거라. 다음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방마님의 폐물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하인들이 마당에 집합했습니다. 박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부라리며 덕칠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요즘 굴러들어온 돌이 하나 있지. 내 그놈 눈빛이 흉흉하다 싶었다. 여봐라. 저 놈의 짐부터 뒤져보거라. 영문을 모르는 덕칠이 눈을 껌벅이는 사이 하인들이 그의 보찜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번쩍이는 금가락지와 비단 쌈지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식간에 덕칠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경멸로 바뀌었고 박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매운망덕한 놈을 보았나? 주인 어른이 거두어 주었거늘 감히 도둑질을 해? 박가는 관아에 고할 것도 없다며 당장 멍석을 말라고 호통쳤습니다.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덕칠을 거적에 둘둘 말았고 박가는 몽둥이를 들고 춤을 추듯 날뛰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결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덕칠이 억울함을 토해냈지만 그의 목소리는 둔탁한 몽둥이질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퍽, 퍽. 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이 덕칠의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서슬퍼런 박가의 기세에 눌려 감이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덕칠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놈들. 지붕 위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분노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덕칠의 눈에는 또렷이 보였습니다. 노마님 귀신이 도깨비불 같은 눈으로 박가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마님이 하늘을 향해 긴 팔을 뻗으며 절규하자 맑았던 가을 하늘에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며 집안의 기왓장이 와장창 깨져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에 놀란 박가가 몽둥이를 놓치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노했다며 머리를 감싸 쥐고 엎드렸지요. 흙먼지가 자욱한 마당, 멍석 속에 갇힌 덕칠만이 이 모든 것이 조상님의 분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쪼개질 듯한 천둥 소리에 놀라 안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병색이 완연히 가신 최진사가 지팡이를 짚고 위험 있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슬퍼런 박가의 기세마저 단숨에 꺾어버릴 만큼 매서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란이냐? 하늘이 노하여 벼락을 내리는데 내 놈들은 겁도 없느냐? 최진사의 호령에 박가는 화들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은 채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억울하다는 듯 쥐어짜는 목소리로 고해바쳤지요. 나으리, 저놈이 안방마님의 폐물을 훔쳤습니다요. 제 놈 보찜에서 증좌가 쏟아져 나왔는데도 오리발을 내밀기에 제가 집안 법도를 바로 세우고자. 닥쳐라. 최진사의 불호령이 다시 한번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는 멍석에 말려 신음하고 있는 덕칠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몰골은 말이 아니었으나 흙투성이가 된 덕칠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지난밤 자신이 사경을 헤맬 때 꿈속에서 보았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겹쳐지는 어떤 기운을 덕칠에게서 느꼈던 것입니다. 아직 죄가 명백히 밝혀진 것이 아니다. 내 병세가 호전된 것도 어쩌면 이 아이가 들어온 덕일지도 모르느니 섣불리 매질하여 사람을 잡을 수는 없다. 하오나 나으리, 도둑놈을 그냥 두시면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일단 저 아이를 광에 가두거라. 내 몸이 성해지면 직접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니 그때까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주인의 단호한 명령에 박가는 분을 사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덕칠을 끌고 뒤뜰 낡은 광으로 향했습니다. 박가는 덕칠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노려보며 오늘 밤 안에 반드시 후환을 없애버리리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캄캄한 광 안,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덕칠은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매질당한 등허리가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습니다.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죽지. 덕칠이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으려 할 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광문 틈으로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더니 허공에서 희미한 빗무리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노마님 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피눈물을 흘리는 참혹한 모습이었지요. 자신의 집안에서 죄 없는 이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본 조상의 슬픔이 형상화된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하다. 못난 조상 탓에 너가 이 고초를 겪는구나. 노마님은 덕칠에 찢어진 옷자락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덕칠은 고통을 참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노마님 탓이 아닙니다. 다 저 박가 놈이 악독한 탓이지요. 허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놈의 죄를 밝힐 방법이 없겠습니까? 덕칠의 물음에 노마님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덕칠의 귀에 대고 아주 은밀하고도 중요한 비밀을 속삭였습니다. 박가 놈이 제 목숨처럼 아끼는 물건이 하나 있다. 놈이 지난 10년간 수상료를 빼돌리고 내 아들의 재산을 가로챈 내역을 적어둔 치부책이란 게야. 놈이 그것을 안방 문지방 밑을 파서 숨겨두었다. 땅 문서와 함께 말이다. 치부채, 문지방 밑. 덕칠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박가의 숨통을 끊어놓고도 남을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갇혀있는 몸으로 그것을 어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덕칠의 고민이 깊어질 무렵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라버니, 덕칠 오라버니. 창살 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박가의 눈을 피해 부엌에서 주먹밥 한 덩이와 물 한 표주박을 들고 온 것입니다. 덕칠이 힘겹게 창살 쪽으로 기어가자 달빛에 비친 분이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몸은 좀 어떠셔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분이는 흐느끼며 창살 사이로 개떡을 밀어 넣었습니다. 덕칠은 분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지요. 분이야, 울지 마라. 난 괜찮다. 그보다 내 말 잘 들어라. 시간이 없다. 덕칠은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분이의 손바닥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말로 하면 새 나갈까 염려되어 손가락으로 분이의 손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문지방 밑. 분이는 덕칠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숨을 죽이고 집중했습니다. 덕칠은 다시 한번 꾹꾹 눌렀었습니다. 치부채. 마지막 글자를 다 쓰자 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영민한 여인이었습니다.
덕칠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박에 알아차린 것이지요. 분이는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망울에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차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라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내겠습니다. 짧은 눈빛 교환을 끝으로 분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덕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승패는 분이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최진사 댁 마당은 난데없는 꽹과리와 징소리로 요란했습니다. 박가가 간밤에 몰래 사람을 시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울긋불긋한 무복을 입은 무당이 작두 위에서 펄쩍펄쩍 뛰며 요사스러운 춤을 추어댔고 그 뒤로는 박가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 집에 흉한 귀신이 들러붙어 나으리의 병환이 낫지 않고 재물이 새는 것입니다요. 오늘 저 머슴놈에게 쉬운 잡기를 몰아내고 집안의 우환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최진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지만 집안의 애군을 막겠다는 명분이니 차마 말리지 못하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무당은 입에 머금었던 술을 푸 하고 뿜어내며 광 쪽을 향해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내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어디 감히 양반집에 들어와 주인을 능멸하느냐? 굿판이 격해질수록 광 안에 갇힌 덕칠의 귀에는 괴로워하는 조상님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가짜 무당이 피우는 향냄새와 소음이 오히려 집안을 지키던 선한 기운을 해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노마님 귀신은 머리를 감싸 쥐고 고통스러워하며 덕칠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덕칠은 주먹으로 흙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저 간악한 박가, 놈이 산 사람도 모자라 죽은 조상님들까지 능욕하고 있다는 생각에 키가 거꾸로 솟는 듯했습니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내 오늘 놈의 몸에 붙은 귀신을 아주 박살을 낼 테니. 박가의 호령에 하인들이 광문을 부수고 덕칠을 마당 한복판으로 끌어냈습니다. 굿판 한가운데 무릎 꿇린 덕칠의 몰골은 처참했지만 고개를 치켜든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복숭아나무 가지로 덕칠의 등짝을 후려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칠의 몸이 기이하게 뒤틀리더니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다시 고개를 든 덕칠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인매는 노마님처럼 오물거렸고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지요. 덕칠의 입을 빌린 노마님 귀신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박가야. 그 목소리가 어찌나 표독스럽고 위엄이 넘치는지 구슬하던 무당조차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가는 짐짓태연한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이제 진짜 미쳤구나. 어디서 감히 주인 행세냐. 닥쳐라.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 놈이 지난달 보름에 쌀 2가마니를 빼돌려 주막집 청년에게 갖다 바친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내 아들이 준 뒤단 옷감은 내 놈 처남댁에 숨겨두지 않았더냐. 덕칠의 입에서 박가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비밀들이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구경하던 하인들이 수근거기 시작했고 박가의 얼굴은 불그락불그락해져서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주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놈 입을 막아라. 귀신이 들려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다. 어서 멍석을 말아라. 당황한 박가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이성을 잃고 길길이 날뛰는 꼴이 영락없는 미치광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덕칠에게 다가가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안채 쪽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시오. 다들 멈추시오. 흙투성이가 된 치마를 입고 머리는 산발이 된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양손은 흙을 파내느라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혀 있었지만 가슴에 품은 무언가는 목숨처럼 소중히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숨을 헐떡이며 최진사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덕칠 오라버니를 살려주십시오. 여기 박가가 감추려 했던 진짜 증좌가 있사옵니다. 분이는 품속에서 낡은 책자 한 권과 누렇게 바랜 문서 뭉치를 꺼내 최진사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겉표지에 적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가가 10년간 재산을 빼돌린 내역을 적어둔 치부책과 몰래 가로챈 땅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치부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최진사의 눈이 커지다 못해 분노로 일렁였습니다. 그곳에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배신의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며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이놈, 이것이 정녕 내 놈이 한 짓이란 말이냐?
치부책을 움켜쥔 최진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혀도 유분수지 10년 세월 동안 제사를 갉아먹은 이가 집안의 청직이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최진사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자 박가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려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목숨만은 닥쳐라. 내 너를 친동생처럼 믿고 맡겼거늘 감히 내 어미가 물려준 땅 문서에 손을 대고 내 목숨까지 노려? 최진사는 지팡이로 박가의 어깨를 후려치며 호통쳤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가는 살려달라 애원하던 것도 잠시 이판사판이라는 듯 눈을 번뜩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비켜. 다 비켜. 박가는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 휘두르며 하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고는 열린 대문을 향해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칠 요량이었지요. 하지만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세상 이치라 했던가요. 허둥지둥 도망치던 박가의 발이 마당에 놓인 걸음지게에 턱하고 걸리고 말았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박가의 몸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러고는 똥오줌을 가득 담아 삭히고 있던 커다란 똥장군 걸음통 속으로 머리부터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누런 똥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박가는 똥독에 빠진 생쥐 꼴이 되어 허우적거렸습니다. 사람 살려. 나 죽네. 악취 진동하는 그 꼴을 보며 마당에 있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배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덕칠의 눈에는 지붕 위에 앉아 배꼽을 잡고 웃는 노마님 귀신의 모습도 보였지요. 고지어 달려든 포졸들이 오물을 뒤집어 쓴 박가를 밧줄로 꽁꽁 묶어 끌고 갔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아이고 꽃이다. 천벌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의 암덩어리 같던 박가가 사라지자 최진사 댁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최진사의 건강이었습니다. 박가가 약에 섞던 독초가 사라지고 덕칠이 구해온 약초를 꾸준히 다려 먹은 덕분에 최진사는 지팡이 없이도 거뜬히 걸을 만큼 기억을 회복했습니다. 허허, 내 몸이 날아갈 듯 가볍구나. 이 모든 게 다 우리 조상님이 도우시고 덕칠이 내 놈이 애쓴 덕분이다. 최진사는 덕칠의 어깨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덕칠은 다시 말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최진사 앞에 섰습니다. 그 곁에는 손톱이 다 깨지도록 땅을 파서 증좌를 찾아낸 분이가 수줍게 서 있었지요. 덕칠이 슬쩍 고개를 들어 안채 지붕을 보니 그토록 구슬피 울던 노마님, 귀신은 온데간데 없고 환하게 웃고 있는 노마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맙네. 참으로 고맙네. 젊은이. 이제야 내 아들 발 뻗고 자는 꼴을 보고 가네. 노마님은 덕칠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따스한 햇살 속으로 서서히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곡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사람 사는 훈훈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게 되었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 최진사 댁 마당에는 잔치상이 거하게 차려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북적거리는 가운데 연지곤지를 곱게 찍은 신부와 사모간대를 쓴 듬직한 신랑이 맞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덕칠과 분이의 혼례식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두 사람을 불러 관하에서 받아온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내 너희를 친자식처럼 여기니 오늘부로 너희 둘을 면천시켜 양인으로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저 아랫마을 양지 바른 곳에 기와집 한 채와 논 5마지기를 마련해 두었으니 나가서 떵떵거리며 살아보거라. 나으리, 이 큰 은혜를 어찌 다 갚으라고. 덕칠과 분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신분 상승에 내 집 마련까지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살이만 할 줄 알았던 두 사람에게 찾아온 봄날 같은 축복이었지요. 하객들은 국수를 나눠 먹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덕칠은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이 고마운 여인을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노라고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덕칠과 분이는 마을에서 소문난 인꼬부부이자 알부자가 되었습니다. 슬하의 토끼 같은 자식 둘을 낳고 최진사를 친부모처럼 모시며 오순도순 살았지요. 덕칠은 부자가 된 뒤에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제삿날이 아닌 날조차 밥상을 하나 더 차려 툇마루에 내놓곤 했습니다. 노마님, 오늘은 찰떡이 아주 잘 됐습니다. 약주 한잔 하시고 가시지요. 남들 눈에는 허공에 대고 혼잣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덕칠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떡을 드시는 노마님과 집안 곳곳을 지켜주는 조상님들의 모습이 말이지요.
덕칠은 깨달았습니다. 조상님은 저 차가운 묘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가는 자손들의 곁에 항상 머물며 복을 빌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박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의리를 지킨 덕칠은 귀신마저 감동시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먼 옛날 귀신 보는 머슴 덕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훈장 어른, 그럼 내기 한번 해보시지요. 지시겠습니까? 장터 한복판에서 낯짝 두꺼운 건달 하나가 훈장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섰습니다. 손에는 엽전 한 입, 입에는 씨구슴이 걸려 있었지요. 훈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저 건달이 감히 자신에게 내기를 걸다니. 마을 사람들도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달에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혜택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 장터 어귀에 사람들이 삼거리 장터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닷새마다 한 번씩 서는 이 장터에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포목 장수, 엿 장수, 약재 장수, 그리고 온갖 구경거리를 찾아 몰려드는 백성들까지. 장터는 늘 왁자지껄하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그래서 살아있었습니다. 그 장터 한쪽 귀퉁이에 언제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돌, 사람들은 그냥 돌팔이라고 불렀지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한 건달이었습니다. 하긴 그가 책이라도 한번 펼쳐 든 걸 본 사람이 없으니 소문이 맞기는 했지요. 키가 훤칠하고 눈매는 날카롭지만 늘 능글맞게 웃고 있어 인상이 흐릿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입꼬리가 항상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지요.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는 칙칙한 갈색 두루마기에 삐딱하게 눌러쓴 페랭이 모자 집신 한쪽은 끈이 풀려 있었는데 그걸 고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돌팔이, 오늘은 또 뭘 팔 참이요? 옆 좌판에서 엿을 팔던 옥분이 손에 엿가위를 들고 물었습니다. 옥분은 볼이 통통하고 눈웃음이 시원시원한 여인으로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장터 저편에서도 들릴 정도였지요. 손은 크고 억세서 엿가위를 다루는 솜씨가 장사치처럼 능숙했습니다. 팔긴 뭘 팔아요. 오늘은 그냥 구경이나 하지요. 돌팔이는 페랭이 모자를 눌렀으며 슬슬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경이 밥 먹여주? 사람 사는 게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소. 에이, 저 사람 또 시작이네. 옥분이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웃음이 번졌지요. 돌팔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밥 한 술 안 먹어도 저리 태평하니 보는 사람이 오히려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장터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멀리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 일부러 하는 기침이었지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기 시작했고 그 사이로 엄치원 훈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54의 나이에 배가 불룩 나왔고 턱수염을 길게 길렀으나 숱이 적어 듬성듬성했습니다. 눈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어 늘 거드름 피우는 인상이었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3줄 패어 있었지요. 풀먹인 흰 도포에 6원을 단정히 쓰고 손에는 접이식 부채를 들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부채로 바닥을 탁탁 치는 버릇이 있어 훈장이 오면 그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탁,
탁, 비켜야, 지나간다. 아무도 막지 않았건만 훈장은 저 혼자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길을 비켜줬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훈장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걸었지요. 마을에서 훈장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서당 훈장이라는 직함 덕에 아이들 교육을 맡고 있다 보니 마을 어른들이 함부로 대하질 못했지요. 거기에 훈장 본인도 그 위세를 철저히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고르면 값을 깎기는커녕 외상으로 가져가기가 일쑤였고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눈치를 보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기 또 왔네. 옥분이 작은 소리로 혀를 찼습니다. 훈장이 오면 엿 한 가래는 그냥 날아가는 거지요. 저번 달에도 외상이 성냥인데 갚을 생각을 안 하시니. 그러게요. 체면은 저 혼자 다 갖고 다니시면서. 돌파리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 훈장 어른이 그를 그렇게 잘 아신다고 하던데 맞소. 맞다요. 저 고을에서 유일하게 사서삼경을 다 외우신다고 늘 으스대시잖소. 호, 돌파리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빛이었지요. 옥부는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 눈빛이 나올 때는 꼭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돌파리 설마 옥분 씨 오늘 엿외상값 받고 싶소. 당연하지요. 그러면 잠자코 구경이나 하시오. 돌파리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훈장은 그 사이 장터 한가운데를 유유히 걷고 있었습니다. 포목전 앞에서 비단을 만져보고 약재전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유유히 걸음을 옮기는 중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훈장 어른. 돌파리가 씩 웃으며 훈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훈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놈이 누구냐? 길을 막는 것이냐? 아이고 모르시겠어요? 저 최돌이옵니다. 장터에서 심심하면 뵙던 그 최돌이요. 최돌. 그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건달 녀석. 맞습니다요. 바로 그 최돌이에요. 훈장은 부채를 탁 접으며 돌파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용건이 뭐냐? 빨리 말해라. 다름이 아니오라. 훈장 어른께서 이 고을에서 가장 그를 잘 아신다기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훈장이 수염을 쓸었습니다. 칭찬이 들어오자 표정이 슬쩍 풀렸지요. 학식에 대한 질문이라면 뭐든 답해주마. 어디 물어봐라. 고맙습니다요. 그런데 제가 위아래도 모르는 무식쟁이라 말씀만 들어서는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훈장 어른께서 직접 써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뭘 써달라는 게냐? 그냥 글자 몇 자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훈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붓이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요. 돌파리가 소매 안에서 작은 붓과 먹물,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것이었지요. 뭘 써달라는 게냐? 훈장 어른의 함자를 한번 써주십시오. 네, 예, 엄치원,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훈장은 의아한 듯 돌파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붓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장터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자기 이름 석자를 써 내려갔지요. 언옌쯔유안, 이렇게 된 것이냐? 고맙습니다요. 돌파리는 종이를 받아들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훈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다는 게 뭔데? 아, 그건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요. 지금은 이거 한 가지만 받으면 됩니다. 이놈이
훈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돌팔이는 이미 씩씩하게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그 광경을 멀뚱멀뚱 바라봤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래. 글쎄, 훈장한테 이름 하나 봤더니만 봉달이 고개를 갸웃했고 점례가 옆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별 해괴한 짓을 다 하네. 옥분만이 돌팔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 또 무슨 꾀를 꾸미는 건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터가 다시 서는 날이었습니다. 돌팔이는 이번에도 장터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앞에 작은 상을 하나 펴놓고 그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두었지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리 오시오. 글 모르는 분들, 억울한 분들, 이 최도리가 도와드리겠소. 글 배우시오. 글 배우시오. 사람들이 킬킬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저 건달이 글을 가르친다고?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던 그 사람이 세상에 뭔 일이래. 돌팔이는 개의치 않고 계속 외쳤습니다. 글 모르면 손해봅니다. 계약서 한 장에 논밭 날리고 문서 한 장에 집 뺏기는 세상이요. 이 최도리가 억울한 분들 도와드리겠소. 저 사람 저러다가 훈장한테 혼나는 거 아냐? 막쇠가 불안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탁, 부채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글을 가르쳐. 훈장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개져 있었지요. 글을 가르친다는 건 곧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놈 감히 어디서 글을 가르친다는 게냐? 내 놈이 기역자라도 아느냐? 아이고, 훈장 어른 잘 오셨습니다. 돌팔이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글을 가르치는 게 쑥스럽기는 합니다요. 그래서 말인데 훈장 어른 한번 내기를 해보시겠습니까? 내기, 예. 훈장 어른이 내기에서 이기시면 제가 2번 다시 글 가르친다는 소리를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이기면 훈장 어른께서 옥분 씨한테 진 외상값 성냥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훈장에게로 쏠렸지요. 훈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외상감 이야기가 나오자 귀가 빨개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렵지 않습니다요. 훈장 어른께서 무조건 이기실 수 있는 내기입니다. 어떤 내기냐? 훈장이 부채를 탁탁 치며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지요. 돌팔이가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글자 내기입니다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글자 내기라니, 저 건달이 글자를 안다는 말인가? 아니면 모르는 글자를 맞히는 내기인가? 훈장도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라면 자신 있었지요. 사서삼경을 달달 외우는 자신이 저 무식한 건달에게 글자 내기에서 질 리가 없었습니다. 좋다. 어떤 내기냐? 간단합니다요. 제가 훈장 어른께 글자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훈장 어른께서 그 글자를 못 읽으시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읽으시면 훈장 어른이 이기시는 거고요. 내가 못 읽을 글자가 있을 것 같으냐? 훈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없으실 수도 있지요. 그러면 훈장 어른이 이기시는 겁니다. 좋다. 받아들이마.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봉다리 막쇠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야, 이거 진짜 되는 거야? 글쎄, 저 건달이 무슨 수가 있는 거겠지. 점례가 발돋움을 하며 앞을 내다봤습니다. 어떤 글자를 보여줄 건지 어디 보자. 돌팔이는 씩 웃으며 소매 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훈장이 직접 써준 그 종이었지요. 옌쯔유안. 훈장 자신의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는 그 종이. 돌팔이는 종이를 훈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글자를 읽어 주십시오. 훈장이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쓴 자기 이름 석자. 이건 읽으시겠습니까? 못 읽으시겠습니까? 돌팔이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훈장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엄치원이라고 읽으면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밝히는 꼴이 됩니다. 조선에서 어른 앞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은 예의 없는 일이었지요. 선비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체면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훈장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못 읽겠다고 하면 글자를 못 읽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학식 높다고 자처하는 훈장이 글자를 못 읽는다니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읽어도 망신, 못 읽어도 망신. 훈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훈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건 다들 알아챘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팔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태연했습니다. 훈장이 부채를 세게 탁 쳤습니다. 이놈, 이게 무슨 수작이냐? 수작이라니요. 훈장 어른이 직접 써주신 글자 아닙니까? 읽어주시면 됩니다. 감히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냐? 장난이라니요. 훈장 어른, 내기를 받아들이셨잖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삼삼오오 더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글자래? 잘 안 보여. 뭐라고 쓴 거야? 봉다리 발돋움을 하며 목을 뺐습니다. 저건 훈장님 이름 아냐? 엄치원 아니야? 막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그러네. 훈장님 이름을 읽으라고 하는 거잖아.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읽으면 체면 망신, 못 읽으면 학식 망신. 훈장이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다들 알아챈 것이지요. 허허허, 세상에 저 건달이 그런 꾀를 쓸 줄은. 대단하네, 대단해. 훈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를 갈았지요. 이놈, 이건 내기가 아니다. 이건 사기다. 훈장 어른, 제가 사기를 쳤습니까? 글자를 보여드리고 읽으라고 했을 뿐입니다. 읽으시면 훈장 어른이 이기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돌팔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읽으시겠습니까? 훈장은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읽을 수도 안 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사람들은 이미 배를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저 훈장님 얼굴 좀 봐. 어떻게 저런 꾀를 냈어. 저 건달이. 점례가 눈물이 날 정도로 웃으며 옆 사람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옥분이 좌판 뒤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배가 들썩거렸지요. 돌팔이, 저 사람 진짜. 결국 훈장은 부채를 품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상대하기 어렵구나. 훈장 어른, 내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훈장의 눈이 떨렸습니다. 이 내기는 무효다. 이런 내기는 인정할 수 없다. 아이고, 훈장 어른, 사람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시면 됩니까? 읽지 못하셨으니 제가 이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옥분씨 외상값 그냥 갚아주셔야지요.
사람들이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훈장은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구경꾼들이 빙 둘러서서 놓아줄 기색이 없었습니다. 훈장님, 갚으시오. 맞아, 갚아야지. 봉달과 막쇠가 손뼉을 쳤습니다. 훈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엽전 꾸러미를 꺼냈지요. 성냥을 세어 옥분에게 내밀었습니다. 옥분이 씩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요. 훈장 어른. 훈장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더 웃었지요. 탁, 탁. 그 부채 소리가 이번에는 어쩐지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훈장 엄치원이 그 일을 두고두고 잊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훈장은 사랑채에서 혼자 부채를 탁탁 두드렸습니다. 이가 갈렸지요. 저 건달 놈이 감히 나를 서당에서 30년을 가르쳤습니다. 이 고을에서 자신의 학식을 감히 넘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글 한자 모른다는 건달에게 장터 한복판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외상값까지 내줬지요. 두고 보자, 최돌이. 두고 보자. 훈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안갚음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 결심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훈장은 고을에서 가장 세력 있는 양반인 박대감 댁을 찾아갔습니다. 박대감은 이 고을 토호 중에서도 재산이 가장 많고 세력이 강한 인물이었지요. 땅만 해도 수십 맞이기에 머슴이 10명이 넘었습니다. 대감 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오, 훈장. 삼거리 장터에 최돌이라는 건달 녀석이 있는데 이번에 저를 크게 모욕하였습니다.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소이다. 박 대감이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 이름은 나도 들었소. 장터를 어지럽히는 건달이라던데. 예, 바로 그놈입니다. 대감 어른의 힘을 빌려 혼쭐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박 대감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침 나도 장터 자리세를 제대로 안 내는 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소.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잘 됐구려. 그놈도 같이 쫓아내 버리지요. 훈장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어른. 그리고 박 대감은 머슴 2명을 시켜 장터에 공문 하나를 붙이게 했습니다. 다음 장날 돌팔이가 장터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돌팔이, 큰일 났어. 옥분이 얼굴이 굳은 채로 달려왔습니다. 왜요? 저기 좀 봐요. 장터 입구 기둥에 커다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돌팔이가 봤지요. 물론 글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읽어줬습니다. 박 대감 명의래. 이번 장날부터 장터 자리세를 2배로 올린다고. 못 내는 자는 장터에서 쫓아낸다고. 그리고 특히 허가 없이 장사하는 자, 행상하는 자는 즉시 퇴장이래. 돌팔이는 가만히 공문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지요. 자리세를 2배로. 응, 그것뿐이 아냐. 박 대감 머슴들이 벌써 와 있어. 저기 봐. 장터 구석에 덩치 큰 머슴 2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매서웠지요. 옥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장이 박 대감한테 얘기한 거야. 너 쫓아내려고 그렇겠군요. 돌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걱정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돌팔이 어떡할 거야? 자리세 2배면 나도 못 내는데. 그 머슴들한테 찍히면 장터에서 쫓겨나는 거잖아. 걱정 마세요. 옥분 씨, 걱정을 말라고? 예,
돌팔이가 씩 웃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지요. 오히려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일이 재밌어지는군요. 그날 밤 돌팔이는 장터 뒤편 주막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지요. 최돌아, 그냥 도망가면 안 되겠냐? 맞은편에 앉은 옥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도망이요. 응, 박 대감이 나서면 이건 장난이 아니야. 저번에 장터에서 행패 부리던 장사치도 박 대감 머슴들한테 찍혔다가 고을 밖으로 쫓겨났잖아. 그냥 다른 고을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면 옥분 씨 엿가게는요? 내 걱정은 하지 마. 나야 여기 뿌리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티겠지. 문제는 너야. 돌팔이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옥분 씨, 박 대감이 자리세를 2배로 올린 거잖아요. 응, 그거 이상하지 않소. 나 하나 쫓아내려고 장터 사람 전부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옥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그렇네. 박 대감이 훈장 편을 드는 건데 장터 상인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2배 자리세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장터 상인들도 억울하지 않겠소. 옥분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설마 상인들을 엮겠다는 거야? 돌팔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박 대감이 자리세를 올리는 건 나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원래부터 올리고 싶었던 거겠지요. 그냥 핑계가 생긴 거고. 그러면 장터 상인들이 들고 일어서면? 훈장이 시킨 일인 게 드러나면? 훈장과 박 대감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겠지요.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돌아,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박 대감 앞에서 감히 항의할 상인이 있겠어. 다들 눈치 보느라 꼼짝도 못할걸. 그러면 제가 나서면 되지요. 내가 박 대감한테 직접. 아니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돌팔이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씩 웃었습니다. 옥분 씨, 박 대감 댁 머슴 중에 돈 필요한 사람 아는 사람 있소. 돈 필요한 머슴, 뜬금없이 왜? 그냥 알면 알려주시오. 옥분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박 대감 댁에 막쇠라는 머슴이 있는데 도박 빚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같은 동네 안악한테 들었어. 막쇠요. 알겠습니다. 돌팔이는 막걸리 사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딜 가?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돌팔이는 박 대감댁 뒤편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머슴들이 일찍 나와 물을 깃는 시간을 기다렸지요. 잠시 후 커다란 체구의 머슴이 물통을 들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막쇠 씨, 머슴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요? 저요.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어제 장터에서 돌팔이라고 들으셨소? 막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들었지. 내가 어른이 쫓아내라고 한 그 건달 아니요? 맞습니다요. 저예요. 막쇠가 물통을 내려놓았습니다. 배짱 한 번 두둑하네.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들어봐 주시겠소. 막쇠는 팔짱을 끼며 돌팔이를 바라봤습니다. 말해봐. 막쇠 씨, 장터 자리세가 2배가 됐잖아요. 그렇지. 그거 박 대감이 훈장한테 부탁받고 한 일인 거 아시죠? 막쇠가 잠깐 굳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게 뭐? 장터 상인들이 억울해하잖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리세가 2배가 됐으니까요. 만약 그게 훈장 부탁 때문이라는 게 알려지면 상인들이 훈장한테 원망을 하겠지요? 그랬어. 막쇠 씨가 그 사실을 장터에 살짝 흘려주시면
제가 막쇠 씨, 빚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막쇠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얼마? 한 양. 막쇠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한 양이면 빚의 절반 정도는 갚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어차피 자신이 흘리는 말 한마디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좋소. 그날 오후 장터 주막에서 막쇠는 사람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근데 이번 자리세 인상 말이요. 사실 박 대감 어른이 원래 하실 생각이 아니었는데 훈장이 와서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하신 거라던데. 뭐라고? 훈장이 시킨 거야. 그렇다더라고. 장터에서 자기 망신 준 건달 쫓아내려고. 장터 상인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자리세 인상으로 이미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던 참이었지요. 그럼 이게 다 훈장 때문이란 말이야? 우리가 왜 그 훈장 때문에 자리세를 더 내야 해? 아이고, 그 외상값도 안 갚는 훈장 때문에 순식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포목 장수, 엿 장수, 약재 장수, 두부 장수까지 하나같이 얼굴이 붉어졌지요. 돌팔이는 장터 구석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군요. 다음 장날이 되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우르르 훈장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훈장이 장터를 지나가던 참이었지요. 훈장 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포목 장수봉달이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지요. 훈장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뭐냐? 이번 자리세 인상이 훈장 어른 때문이라던데 사실입니까? 훈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박 대감 어른 댁에서 들었습니다요. 훈장 어른이 부탁해서 자리세를 올렸다고요. 그건 훈장 어른,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자리세가 2배가 되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두부 장수 점례가 팔짱을 끼며 나섰습니다. 맞소. 아무 죄 없는 우리가 왜 그 피해를 봐야 합니까? 약재 장수까지 가세했습니다. 훈장은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딘가에 씩 웃고 있는 돌팔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놈이. 훈장은 부채를 꺼내 탁 쳤습니다. 이건 다 저 건달 놈의 꾀임에 넘어간 것이다. 저 최도리가 시킨 짓이다. 훈장 어른이 먼저 박 대감한테 부탁하신 것 아닙니까? 그건 훈장 어른, 저희한테 피해를 끼치셨으면 사과하셔야지요. 장터 사람들이 쏘아봤습니다. 훈장은 이를 갈았지만 사방이 막혀 있었지요. 그때 박 대감 댁 머슴이 장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심부름 온 것이었는데 이 광경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박 대감에게 전했지요. 그날 오후 박 대감은 훈장을 불렀습니다. 훈장, 내가 도와줬더니 이게 무슨 꼴이요? 내 이름이 장터에서 나쁘게 퍼지고 있잖소. 대감 어른, 그건 자리세 인상은 없었던 걸로 하겠소. 그리고 훈장 다음부터는 이런 부탁은 하지 마시오. 훈장은 결국 박 대감에게도 면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리세는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야호, 다시 원래대로래. 봉달이 껑충 뛰었고 점례가 박수를 쳤습니다. 돌팔이는 장터 귀퉁이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옥분이 옆에서 엿가위를 달그락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박 대감이 훈장 편을 들수록 손해라는 걸 깨달으신 거지요. 막쇠한테 한 양 줬어. 드렸지요. 그 한 양이 아까워서 어떻게
자릿세 인상이 없어졌잖아요. 옥분 씨도 혜택 받으신 거 아니요? 옥분이 피식 웃으며 혀를 찼습니다. 참, 저 사람. 그런데 훈장 엄치원은 그냥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꼬울 아전에게 찾아간 것이었지요. 꼬울 아전 최서방은 관아의 서류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저것 편의를 봐주는 대신 뇌물을 받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최서방, 부탁이 하나 있소. 무슨 부탁입니까, 훈장? 장터에 최돌이라는 건달이 있는데 그놈을 무허가 행상으로 고발해 주시오. 무허가 행상이요. 장터에서 아무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법으로 잡을 수 있지 않겠소. 최서방이 손을 비볐습니다. 그게 서류를 꾸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걸로 되겠소. 훈장이 엽전 5냥을 내밀었습니다. 최서방의 눈이 번쩍였지요. 하겠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포졸 2명이 장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파리를 찾았습니다. 최돌이 맞소. 예, 접니다. 무허가 행상 혐의로 관아에 출두하시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옥분이 얼굴이 굳었지요. 돌파리 어떻게? 걱정 마세요. 돌파리는 태연하게 포졸을 따라 나섰습니다. 관아 앞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허가 행상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장터에서 물건을 판 적이 없지요. 관아 마당에서 원님 앞에 섰습니다. 원님은 나이가 지긋하고 얼굴이 둥글납작한 분이었습니다. 온화해 보이는 인상이었지요. 내가 최돌이냐? 예, 접니다. 무허가 행상을 했다는 혐의가 있는데 어찌 된 일이냐? 원님 어른, 저는 장터에서 물건을 판 적이 없습니다. 원님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장터에서 영업을 했다는 자들의 신고가 있는데 저는 장터에 나가기는 했습니다요. 하지만 물건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구경? 예,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글을 가르치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뿐입니다. 이야기 나누는 것도 죄가 됩니까? 원님이 최서방을 바라봤습니다. 최서방, 이놈이 실제로 무언가를 팔았다는 증거가 있소. 최서방이 당황했습니다. 그것이 없소. 없습니다. 원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 없이 사람을 잡아들인 거요? 이건 무고가 될 수 있소. 최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최돌이 가도 좋소. 감사합니다. 원님 어른. 돌파리는 꾸벅 절을 하고 관아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터로 돌아오자마자 씩 웃으며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팔지 않았으니까 무허가 행상이 아니지요. 진짜 아무것도 안 판 거야? 사람들이랑 이야기만 나눴지요. 이야기 나누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옥분이 두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한편 최서방은 뇌물을 받고 무고를 도운 셈이 됐고 원님에게 단단히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뇌물이 훈장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자연스레 알려졌지요. 훈장은 또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훈장은 사랑채에서 혼자 부채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도 힘이 없었지요. 저 건달 녀석이 2번을 당했습니다. 자릿세 사건, 관아 고발 사건, 2번 다 돌파리에게 당했습니다. 박 대감과의 사이도 어색해졌고 최서방에게는 뇌물을 썼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지요.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한다. 훈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지요.
글로 저 건달을 망신 주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훈장은 붓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밤새 무언가를 썼지요. 다음 날 장터 입구에 커다란 방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훈장이 직접 쓴 것이었지요. 한문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러했습니다. 장터 최도리는 무식하고 품행이 좋지 못한 자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간질하는 건달이니 상대하지 마시오. 물론 한문으로 쓰여 있으니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훈장은 그것도 계산에 넣었지요. 글 아는 양반들이 읽고 돌팔이를 무시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장터에 나타난 돌팔이는 그 방문 앞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물론 읽을 수 없었지요. 옥분 씨, 저게 뭐라고 쓰여 있소? 옥분도 한문은 몰랐습니다. 나도 몰라. 누가 읽어줘야 알지. 지나가던 포목 장수 봉달이 읽어줬습니다. 최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상대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아, 그렇군요. 돌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에 잠겼지요. 훈장 어른이 직접 쓰신 겁니까? 그런 것 같던데. 돌팔이는 방문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씩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방문을 하나 붙여야겠군요. 너가 글을 쓸 줄 알아? 아니요. 그럼 부탁을 드리면 되지요. 돌팔이는 서당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물론 훈장 엄치원이 있는 서당이 아니라 옆마을에 젊은 훈도가 있는 작은 글방이었지요. 그 훈도는 가난하지만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훈도 어른,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글을 하나 대신 써주십시오. 값은 드리겠습니다. 어떤 글이요? 돌팔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훈장의 방문 바로 옆에 또 다른 방문이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글로 쓰여 있었지요. 훈장 엄치원 어른께서 장터에서 외상으로 드신 엿값 성냥을 갚으셨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알립니다. 옥분 엿가게 올림. 장터 사람들이 방문을 읽고 깔깔 웃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외상 갚은 걸 이렇게 붙여놨어. 하하하. 그럼 훈장 방문 옆에 이게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느 쪽을 먼저 읽겠어. 봉달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훈장의 방문은 한문이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적었지만 한글 방문은 누구나 읽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외상을 갚았다는 내용이다 보니 정작 나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훈장의 방문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두 개가 비교가 되었지요. 훈장이 돌팔이 욕하는 방문을 붙였는데 돌팔이는 훈장이 외상 갚았다고 감사 방문을 붙였다. 훈장이 더 쪽팔리는 거 아냐? 점례가 눈물이 나도록 웃었습니다. 훈장은 그 방문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 방문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그러면 더 이상해 보였지요. 결국 두 방문은 한동안 나란히 장터 입구를 장식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훈장의 위세가 한풀 꺾이는 듯 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훈장을 보면 피하던 눈치를 이제 조금 덜 봤지요. 오히려 돌팔이 쪽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돌팔이, 나도 억울한 게 있는데, 돌팔이, 우리 집 외상 것도 받아줄 수 있어. 돌팔이, 저 포목 장수가 나한테 나쁜 천을 팔았는데, 돌팔이는 하나하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것은 직접 나서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끝에 호라비로 사는 농부 임서방이 찾아왔습니다. 찐득하게 기름때가 낀 무명 저고리를 입은 50대의 사내였지요. 최돌이,
나 좀 도와주게. 무슨 일이요? 내 논 5 맞이기 말일세. 이웃집 황서방이 빌려간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질 않아. 문서도 없고 증인도 없으니 관아에 가도 소용이 없다 하고 돌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가 없으면 황서방이 모른다고 하겠군요. 맞아. 가서 따지면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떼거든. 증인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황서방이 어떤 사람이요? 욕심쟁이지. 남 것 한 번 잡으면 절대 안 놓는 사람이야. 그런데 돈 이야기에는 귀가 밝아. 돈 되는 일이라면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이거든. 돌팔이가 눈을 가늘게 했습니다. 돈 이야기에 귀가 밝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돌팔이는 장터에서 황서방에게 접근했습니다. 황서방, 안녕하시오. 황서방은 뚱뚱하고 눈이 작은 사내였습니다. 돌팔이를 보더니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요. 왜, 다름이 아니오라. 논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논, 황서방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요즘 논값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특히 임서방 논 있는 쪽이 물이 좋아서 값이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황서방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면서도 몸이 돌팔이 쪽으로 기울었지요. 그랬어. 제가 논을 사고 싶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임서방 논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임서방 논이라면 그 논은 내가 빌려 쓰고 있는데 황서방이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반짝였지요. 빌려 쓰신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임서방이 팔면 황서방은 어쩌게 됩니까? 그거야. 빌린 거니까 임서방이 팔면 황서방은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론 임서방이 팔 생각이 있는 것 같던데 황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팔아, 임서방이?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황서방이 먼저 임서방한테 논을 돌려드리면 임서방이 고마운 마음에 나중에 황서방한테 먼저 살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논값도 잘 쳐줄 것이고. 황서방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논을 계속 쥐고 있어봤자 임서방이 팔면 나가야 합니다. 차라리 돌려주고 나중에 값 좋게 살 기회를 얻는 게 낫겠다 싶었지요. 무엇보다 논값이 오른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임서방이 팔 생각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요. 사실이었지요. 돌팔이가 임서방에게 미리 귀띔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팔 생각이 없더라도 팔 것처럼 소문을 낼 것이라고요. 황서방은 이틀 후에 임서방을 찾아가 논을 돌려줬습니다. 꾸벅 절을 하면서요. 임서방, 내가 너무 오래 빌렸군. 돌려주겠네. 임서방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돌팔이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걱정 마시오. 황서방이 알아서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돈 이야기에 귀 밝은 사람은 돈 이야기로 움직이게 마련이지요. 임서방이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자네 덕에 3년 만에 논을 찾았구만. 고맙네. 정말 별것 아닙니다요. 사례를 해야 할 텐데. 됐습니다. 나중에 쌀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돌팔이가 씩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돌팔이의 이름이 장터에 퍼져나갔습니다. 글은 몰라도 꾀는 끝없이 나오는 건달. 억울한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장터의 제주꾼. 물론 훈장 엄치원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저 건달 녀석이 아예 장터 영웅 행세를 하는구나. 훈장은 마지막 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짓밟아야 했지요.
그 수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최도리가 그를 모른다는 것을 이용하자 훈장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훈장의 마지막 계책은 이러했습니다. 장터에서 공개 문서 거래를 하나 만드는 것이었지요. 겉으로는 좋은 제안처럼 보이게 하되 사실은 덫을 파놓는 것이었습니다. 훈장은 박 대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조심스럽게 간단한 부탁만 드렸지요. 대감 어른, 장터 좌판 자리 하나를 제가 관리하고 싶습니다. 연구 사용권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장터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경매로 내놓겠다고 방을 붙여 주십시오. 그게 무슨 이유로? 저 최돌이라는 건달이 항상 장터 귀퉁이 자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경매를 하면 돌팔이가 욕심을 낼 것이고 그때 서류 함정을 써볼까 합니다. 박 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그 건달 이야기요. 훈장, 지난번에 2번이나 당하지 않았소. 이번엔 다릅니다. 글로 당하는 건 글로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박 대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찮긴 했지만 이번엔 어차피 장터 자리를 정리할 필요도 있던 참이었지요. 좋소. 하지만 이번에도 내 이름이 나쁘게 퍼지면 2번 다시 돕지 않겠소. 알겠습니다. 며칠 후 장터 입구에 새 방문이 붙었습니다. 이번엔 한글로도 써 있었지요. 삼거리 장터 제일 좋은 자리, 연구 사용권을 경매에 붙입니다.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자가 갖게 됩니다. 장터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연구 사용권, 그게 뭐야? 영원히 그 자리를 쓸 수 있다는 뜻 아냐? 얼마나 부르면 돼? 옥분이 돌팔이한테 달려왔습니다. 돌팔이 적어봤어. 장터 제일 좋은 자리래. 봤습니다. 살 거야? 글쎄요. 돌팔이는 방문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옥분 씨, 연구 사용권이면 어떤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겠지. 그 문서를 미리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냥요. 돌팔이는 박 대감댁 머슴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막쇠가 아니라 다른 머슴이었습니다. 연구 사용권 문서 좀 미리 볼 수 있겠소? 뭐, 경매 당일에나 볼 수 있소. 그냥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안 돼요. 돌팔이는 뒤돌아서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리 볼 수 없다면 당일에 문서를 받아서 읽어볼 시간도 없겠지요. 그 상황에서 서명을 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어도 모르고 사인하는 꼴이 됩니다. 돌팔이는 어릴 때부터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장터를 떠돌다 보니 책을 잡을 틈이 없었지요. 한자는커녕 한글도 겨우 자기 이름만 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돌팔이는 젊은 훈도를 찾아갔습니다. 훈도 어른, 부탁이 있습니다. 또 대필이요? 아니요. 이번에는 다른 부탁입니다. 경매 당일에 문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매 자리에서요? 예, 저한테 큰 소리로 읽어줘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알려줘도 되고요. 훈도가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렵지 않소이다. 경매 날이 됐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상이 하나 놓였고 박 대감의 머슴이 문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었지요. 돌팔이도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젊은 훈도가 함께 있었지요. 훈장 엄치원도 나타났습니다. 멀찍이 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지요. 오늘은 자신이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돌팔이가 그를 모르니 문서를 덜컥 받아서 서명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돌팔이 옆에 훈도가 있는 걸 보자 훈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놈이 대리인을 데려왔군. 하지만 훈장은 자신 있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한문으로 빽빽이 적혀 있었고 처음 보면 금세 해석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지요. 경매는 빠르게 진행될 테고 읽어볼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터 제일 좋은 자리, 입구 오른편 자리입니다. 시작가는 5냥입니다. 머슴이 외쳤습니다. 6냥, 7냥, 장터 상인들이 앞다퉈 불렀습니다.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때 돌팔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문서 먼저 보여주시오. 머슴이 굳었습니다. 경매가 끝난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요. 서명 전의 내용을 봐야 하지 않겠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요? 장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이었지요. 머슴이 어쩔 수 없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훈도가 받아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리 사용권 내용이고 가격 조항이고 그러다가 훈도의 눈이 멈췄습니다. 잠깐, 왜요? 이 조항 좀 이상합니다. 영구 사용권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박 대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영구 사용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박 대감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영구야? 사기잖아? 머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조항이 그런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일을 안 한다면 이 조항을 빼주시오. 훈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머슴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빼줄 권한이 없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돌팔이 덕에 속을 뻔했네. 저거 사는 사람은 봉 아니야? 군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멀찍이 서서 지켜보다가 이가 갈렸지요. 훈도가 문서를 읽어준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매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조항 이야기가 퍼지자 아무도 선뜻 서명하려 들지 않았지요. 박 대감은 또 훈장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훈장, 이제 그 건달 일로는 나를 찾아오지 마시오. 훈장은 집으로 돌아와 사랑채에 틀어박혔습니다. 부채도 치지 않았지요. 그냥 벽을 바라봤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3번 모두 돌팔이에게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글자 내기, 2번째는 자리세와 관하 고발과 방문 싸움, 3번째는 문서 덧. 내가 저 건달한테 3번을 졌단 말이냐. 훈장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 소문이 고을 전체로 퍼졌다는 것이었지요. 삼거리 장터 이야기는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글 모르는 건달이 훈장을 3번 이겼다는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어느새 우스갯소리가 됐습니다. 서당 앞을 지나가는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저기 훈장님 서당이래. 건달한테 진 훈장님, 쉿. 들리면 혼나. 킬킬킬. 훈장은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지친 마음이 더 컸습니다. 30년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식을 자랑하고 체면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글 한자 모르는 건달에게 3번씩이나 졌습니다. 글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절이 되는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훈장은 오랫동안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장터에서는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파리가 장터 귀퉁이에 작은 상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상 위에 종이와 붓이 놓여 있었지요. 최돌아, 그게 뭐야? 옥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글 받아쓰기 해드리는 겁니다. 억울한 일 있으신 분들, 관아에 올릴 상소를 써드립니다. 글 모르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훈도 어른 모셔다가 써드리겠습니다. 너 글 모르잖아. 그래서 훈도 어른이 계신 거지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뭔데? 듣는 거지요. 돌파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억울한 사람 말 들어주고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해주고 그걸 훈도 어른이 써주시는 거지요. 비용은 쌀 한 호비나 엿 한 가래면 됩니다. 옥분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미쳤네, 미쳤어. 하지만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던 것이지요. 첫 번째 손님은 논두렁 경계 분쟁으로 억울한 농부였고, 두 번째는 임금을 떼인 머슴이었으며, 세 번째는 억울하게 도적 누명을 쓴 행상이었습니다. 돌파리는 하나하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훈도에게 어떻게 쓸지 설명해 줬지요. 그 상소들이 관아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이 사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것은 인용이 됐고 어떤 것은 기각됐지만 적어도 억울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삼거리 장터 돌파리한테 가면 억울한 것 도움받는다. 그 소문이 고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대감댁 며느리였습니다. 얼굴에 두꺼운 수건을 두르고 정체를 숨긴 채 가마도 아닌 걸음으로 조용히 나타났지요. 옥분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저분 박대감댁 며느리 아냐? 돌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돌이 맞소. 예, 드릴 말씀이 있소. 여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지요. 돌파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했지요. 돌파리는 듣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박대감댁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갖고 온 혼수 문서가 있었는데 그 문서가 어느 날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수로 가져온 땅 세 마지기와 폐물 일체를 박대감이 가져갔는데 문서가 없으니 증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남편도 어쩌지를 못하고 친정에 알리기도 부끄럽고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문서가 사라진 게 언제입니까? 올봄이요. 혹시 다른 사람이 그 문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친정 아버지가 알지요. 직접 작성하셨으니. 돌파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혼수 물건 중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남이 알기 어려운 것. 은장도가 하나 있었는데 자루에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소. 친정 어머니가 직접 새긴 것이라. 지금도 박대감 댁에 있겠군요. 아마 그럴 것이요. 돌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이미 돌파리를 경계하고 있었지요. 돌파리가 직접 나서면 박대감이 경계심을 높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옥분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맡겨봐. 옥분 씨가요? 박대감댁 안채에 엿팔러 가면 되잖아. 나 거기 자주 가거든. 안채 마님들이 내 엿을 좋아해. 돌파리가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은장도를 찾아보면 되는 거야? 찾아보고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사흘 후 옥분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찾았어. 박대감 사랑채 서랍 안에 있어.
안채 여종이 알더라고. 잘 됐군요. 돌팔이는 며느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관아에 가서 혼수 내용을 진술해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관아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훈도에게 상소를 쓰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의 친정아버지가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혼수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지요. 은장도 문양까지 정확히 그려 보였습니다. 원님이 박대감 댁을 불렀습니다. 사랑채를 확인했지요. 은장도가 나왔습니다. 자루에 친정어머니가 새긴 문양 그대로였지요. 박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우연히 가지게 된 것이요. 우연이라고 하시기엔 혼수 물건이 어떻게 여기 있는지 설명이 안 되지 않소. 원님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박 대감은 며느리의 혼수를 모두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관아에서 단단한 경고를 받았지요. 장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대감이 관아에 불려갔대. 며느리 혼수를 가로챘다가 들켰다던데.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돌팔이가 또 한몫했겠구나. 맞는 말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 문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박 대감이 크게 망신을 당하면서 이번만은 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훈장 엄치원이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박 대감 댁을 찾아갔습니다. 대감 어른, 이번엔 제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박 대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망신을 당한 마당에 안갚음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야. 어떤 방법이요? 돌팔이가 장터에서 돈을 받고 상소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관아의 허가 없이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박 대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정말이요? 예, 이번에는 법으로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관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장터 최도리는 허가 없이 법률 행위를 대리한 혐의로 즉시 장터 영업을 중단하고 관아에 출두하라. 돌팔이는 그 공문을 들고 훈도에게 달려갔습니다. 훈도 어른,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훈도가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도리, 이건 법으로 걸리는 것이요. 상소 대필은 어차피 내가 한 것이지만 돈을 받고 소개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터에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고을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소. 돌팔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위기였습니다. 옥분이 뛰어왔습니다. 돌팔이, 공문 봤어. 어쩔 거야? 말을 해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고. 돌팔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요. 옥부는 처음으로 돌팔이의 얼굴에서 당황한 빛을 봤습니다. 최도라, 며칠 시간을 주시오. 돌팔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터를 벗어나 홀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했습니다. 돌팔이는 장터를 벗어나 마을 뒤편 야트막한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지요. 억새가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돌팔이는 언덕 위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돌팔이에게는 진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것이었지요. 그는 실제로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한글은 충분히 읽고 쓸 수 있었고 한문도 기초 수준은 이해했지요.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12살이 됐을 때 장터를 떠돌다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를 가르쳐주는 노인이었는데 돌팔이가 워낙 눈치가 빠르고
기억력이 좋아 몇 달 만에 기초를 뗐지요. 그런데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최도라, 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가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무식한 자를 무시하지. 그래서 방심하게 된다. 방심한 자는 실수를 하는 법이고, 그 말이 돌팔이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이후 그는 장터에서 일부러 그를 모르는 척 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모로 유리했지요. 사람들이 방심하고 상대가 먼저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방법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관아에서 허가 없이 법률 행위를 대리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은 사실 자신이 직접 쓴 게 아니라 훈도가 대신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글을 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동안 글을 모른다고 속인 것도 문제가 됩니다. 훈장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글을 안다고 밝히면 지금까지 속인 게 됩니다. 모른다고 버티면 이번 혐의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돌팔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막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지요. 돌아보니 뜻밖에도 훈장이었습니다. 훈장은 숨을 고르며 언덕 위로 올라왔습니다. 배가 나왔으니 언덕 하나에도 땀이 맺혔지요. 부채로 얼굴을 붙였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훈장 어른이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찾아봐야 할 것 같아서. 훈장이 돌팔이 옆에 가서 걸터 앉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훈장이 자신 옆에 그냥 앉는 것이. 한동안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억새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이번엔 내가 이겼군. 훈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묘하게 기분이 안 좋구나. 돌팔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훈장이 무표정하게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기분이 안 좋으시다고요? 그래, 이번에 관아에 고발한 건 내가 아니다. 박 대감이 자기 화풀이로 한 것이다. 나는 그냥 법으로 걸 수 있다고 알려줬을 뿐이고, 그게 그것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 훈장이 부채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내 놈한테 3번을 졌다. 알고 있습니다. 글자 내기, 자리세 문서. 전부 내가 먼저 덤볐다가 당했지. 돌팔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 대감한테 가서 법으로 걸 수 있다고 알려주고 오는데 뭔가 이상했다. 이상하셨다고요. 그래, 내가 이기는 건데 기분이 이겼을 때 같지 않더라. 그냥 초라했다. 훈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돌팔이가 잠깐 훈장을 바라봤습니다. 50 넘은 훈장의 얼굴이 언덕 위 바람에 쓸려 어쩐지 늙어 보였습니다. 훈장 어른, 왜 저를 그렇게 잡으려 하셨습니까? 체면이지. 체면. 30년을 가르쳤는데 글 한자 모른다는 건달한테 장터 한복판에서 망신을 당했으니. 돌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훈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팔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실 글을 읽을 줄 압니다. 훈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글은 제법 읽고 한문도 기초는 압니다. 어릴 때 노인에게 배웠습니다. 훈장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글자 내기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요. 훈장 어른, 이름 석자를 읽으실 수 없다는 것도요. 이놈이 화내셔도 됩니다. 제가 속인 건 맞습니다. 훈장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천천히 식었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눈빛이었지요. 왜 모른다고 속인 것이냐? 노인이 그러셨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가 있다고. 훈장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노인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돌팔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훈장 어른, 이번에 제가 막혔습니다. 막혔다고? 예, 그를 안다고 밝히면 지금까지 속인 것이 드러나고 모른다고 버티면 이번 혐의를 어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훈장이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던 것이구나. 예,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억새가 파도처럼 넘실거렸지요. 훈장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억새를 바라봤습니다. 훈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도라. 예, 내 놈이 장터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운 것. 나도 알고 있다. 돌팔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논 빼앗긴 농부, 임금 못 받은 머슴, 도적 누명 쓴 행상, 다 들었다. 그 일들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 억울한 사람들을 도운 것이니까. 훈장이 부채를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문제는 방법이다. 허가 없이 법률 행위를 대리한 것이 걸린 것이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장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내가 한 가지 말해줄 것이 있다. 돌팔이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사실 관아에서 허가받은 대서소가 있으면 거기서 상소를 써주는 것은 합법이다. 문제는 내가 허가 없이 한 것이지. 그렇군요. 그리고 대서소 허가는 원님에게 청원하면 받을 수 있다다. 까다롭지 않다. 다만 그를 아는 사람이 대서소를 운영해야 하지. 돌팔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훈장 어른, 왜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훈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다. 그리고 잠깐 침묵이 흘렀지요. 30년을 가르쳤는데 내가 가르친 것들이 제자들한테 무슨 도움이 됐나? 사서삼경은 외웠지.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억울한 사람을 도운 적이 있나? 나 자신은 또 어떤가? 훈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는 글도 모른다면서, 아니 모른다고 했으면서 장터 사람들 억울한 것을 풀어줬다. 그게 뭔가 이상하더라. 그를 아는 내가 못한 것을. 돌팔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감한테 가서 취하시키겠다. 돌팔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네, 고발 취하시키겠다는 말이다. 내가 부추겨서 된 일이니 내가 마무리해야지. 훈장 어른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닥쳐라. 훈장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예전처럼 고압적이지 않았지요.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대서소를 제대로 차려라. 허가받고 정식으로. 그를 안다고 밝혀라. 그러면 지금까지 속인 것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어때? 속인 건 속인 거고 억울한 사람 도운 건 도운 것이지.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돌팔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훈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덕에서 내려가려다가 잠깐 돌아봤지요. 그리고 최도라. 예, 내가 글자 내기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돌팔이가 씩 웃었습니다. 첫 번째 날 훈장 어른 이름을 받았을 때부터요. 훈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얼굴이 어쩐지 한결 가벼워 보였지요. 이놈, 탁, 탁, 탁. 부채 소리를 내며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이번 부채 소리는 달랐습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가벼웠지요. 돌팔이는 한참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돌팔이는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원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저는 사실 글을 읽을 줄 압니다. 그동안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인 것이냐?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억울한 사람들을 도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님이 팔짱을 끼며 돌팔이를 바라봤습니다. 대서소 허가를 청원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받고 억울한 사람들 상소를 써드리겠습니다. 원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을 밝혔으니 용기는 가상하다. 허가건은 검토해 보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 대감이 고발을 취하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훈장이 찾아가 설득한 것이었지요. 옥분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훈장이 박 대감 고발을 취하시켰다고? 그렇다던데요. 왜? 글쎄요. 돌팔이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돌팔이가 그를 알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밝혔다는 것. 돌팔이가 사실은 그를 알았대. 그래, 그러면 훈장한테 이름 써달라고 할 때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 하하하. 그래도 결국 억울한 사람들 도운 건 맞잖아. 사람들은 잠깐 웅성거리다가 결국 웃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 재미있다고 느낀 것이지요. 저 건달, 진짜 대단하네. 속여도 예쁘게 속였잖아. 봉달이 막쇠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패가 뒤집혔습니다. 관아에서 대서소 허가가 나왔습니다. 장터 귀퉁이에 작은 현판이 하나 걸렸지요. 삼거리 장터 대서소 억울한 일 있으시면 오십시오. 한글로 쓴 현판이었습니다. 젊은 훈도가 써줬지요. 그리고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훈장이었습니다. 부채를 탁탁 치며 대서소 앞에 서더니 잠깐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훈장 어른. 돌팔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소 하나 써야겠다. 돌팔이가 눈을 까겼습니다. 훈장 어른이요? 그래, 서당 옆집 영감이 내 담장 일부를 허물어 버렸는데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게야. 억울해서. 돌팔이는 잠깐 훈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앉으시지요. 비용은 얼마요? 훈장 어른은 됩니다. 됩니다는 무슨 말이냐? 그냥 됩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훈장이 굳은 표정으로 잠깐 서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돌팔이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훈장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터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포목장수, 엿장수, 약재장수, 그리고 쌀이나 엿 한 가래를 들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러 오는 사람들까지. 옥분이 엿가위를 달그락거리며 대서소 쪽을 바라봤습니다. 훈장과 돌팔이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 보였지요. 둘이 무언가 이야기하는 동안 훈장이 웃는 것이 보였습니다. 옥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세상에, 저 두 사람이 저러고 앉아 있네. 그리고 장터에는 다시 왁자지껄한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닷새마다 한 번씩 서는 삼거리 장터는 오늘도 냄새 나고 시끄럽고 그래서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건달이 훈장을 이긴 이야기. 그를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 훈장과 건달이 나란히 앉아 억울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이야기.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닌 법입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는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법이지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삼거리 장터 대서소는
어느덧 장터에서 빠질 수 없는 자리가 됐습니다. 닷새마다 장이 서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줄을 섰지요. 크고 작은 억울함을 안고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먼 고을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행상 하나가 문 앞에 섰습니다. 집신이 달아 발 뒤꿈치가 드러났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쌓여 있었지요. 여기가 최돌이 있는 대서소 맞소. 예, 들어오시지요. 행상은 눈물부터 글썽거렸습니다. 제 땅 문서가 위조됐습니다. 고을 아전이 짜고 이웃 사람 땅 이름을 바꿔치기 했는데 저는 그를 모르니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돌파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으시지요. 처음부터 다 말씀해 주세요. 행상이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돌파리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훈도에게 눈짓했습니다. 써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상소가 관아에 올라갔습니다. 닷새가 지나 원님이 조사를 시작했고 아전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행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땅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원님한테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결국 원님이 바로잡으신 거지요. 행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옥분이 옆에서 보다가 엿가위를 달그락거리는 손이 잠깐 멈췄지요. 그리고 어느 날 오 훈장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왔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훈장 어른. 없다. 그냥 구경하러 왔다. 훈장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사람들이 대서소를 드나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사람들,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돌파리, 붓을 들고 쓰는 훈도. 한 시즌쯤 지났을 때 훈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돌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어떻게 그렇게 참을성 있게 듣느냐.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이 보이면 자연히 듣게 되지요. 훈장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30년을 가르쳤는데 학생들 말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구나. 훈장 어른, 가르치는 것도 결국은 듣는 거 아닙니까? 학생이 어디서 막히는지, 뭘 모르는지 들어야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훈장이 돌파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구나.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건달이 훈장을 이긴 이야기. 그를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 훈장이 건달의 스승이 됐다는 이야기.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닌 법입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는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귀 속에 있는 법이지요. 개뚜기 아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